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3일 오후 5시를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의 비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김현희, 김승일 조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입니다. 대한항공 폭파 사건은 1987년 11월 29일에 일어났습니다. 바그다드를 출발한 칼기가 아부다비를 경유를 해가지고 서울로 오는 항로에서 이 비행기가 안다만 해상은 이 타일랜드 서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 상공에서 공중 폭발을 해가지고 115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김현희, 김승일 2인조가 기내에 폭탄을 놓고 바그다드에서 타서 이 비행기가 아부다비에 일시 기착했을 때 폭탄을 놓고 두 사람이 내려버렸습니다. 이때 기내 검색을 제대로 했더라면은 이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폭탄을 선반에 놓고 액체 폭탄과 트란지스터 라디오에 들어있는 폭약을 같이 둔 폭탄을 놓고 김승일, 김현희는 내렸습니다. 김현희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거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동 근로 현장에서 2, 3년 동안 일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뒤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합니다. 돌아가는데 너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뭘 샀느냐? 선물 이야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던 이야기도 하면서 그래도 집에 돌아가니까 아이들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놓은 폭탄으로 곧 죽을 사람들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모진 마음을 먹었답니다. 조선공산혁명,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는 혁명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아부다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도피하기 위해서 아부다비에서 바레인으로 갑니다. 바레인에서 묵으면서 12월 1일 비행기표로 암만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대사관과 정보기관과 일본 대사관과 일본 외무부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최근 우리 외무부가 공개한 외교 문서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공개를 보도한 언론은 초점을 엉뚱한 데 맞춰가지고 당시 전두환 정부가 12월 대통령 선거에 맞춰가지고 김현희를 무리하게 데리고 왔다. 즉 12월 16일 데리고 왔는데 선거에 이용해먹기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데리고 왔다.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전두환 정권 욕하는데 기사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외교문서를 읽어보니까 선거에 이용해먹기 위해서 김현희를 데려왔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끼워 맞춘 이야기고 사후적으로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김현희를 어떻게 붙들 수 있었느냐, 체포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김현희가 국적이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김현희를 우리 정부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바레인 정부로부터 김현희를 데리고 오는 외교적 노력, 이게 제가 본 외교 문서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요사이 문재인 정권이 무엇이든지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은 다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기자들까지도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초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김현희 사건은 정말
여러 운이 겹치고 해서 그 범인을 잡고 그것도 생포를 하고 그 범인이 협조를 해서 김정일이가 88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천인공노할 항공테러로 115명이 죽었고 대부분이 중동 근로자였다 하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가 되고 더구나 우리 당시 안기부가 수사를 잘하고 미국의 CIA도 도와주고 일본 정부도 도와주고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항공테러였습니다. 이 항공테러로 해서 북한은 국제적인 UN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테러 지원 국가로 미국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소련과 중국으로부터도 김일성 정권이 아주 고립이 되면서 서울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테러가 실패했기 때문에 김정일이는 더 이상의 테러를 단념하고 서울올림픽이 성공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그것을 이어받는 북방정책에 의해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 소련과 수교함으로써 북한의 배후를 차단하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현희의 증언이 있었어요. 김현희가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일본어 교육을 받았다. 나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리은혜다. 리은혜는 일본에서 납치되어 온 일본인 여자다. 해서 리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안기부가 이 정보를 일본 경찰에 넘겼습니다. 일본 경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실종된 다구치 야에코가 그 사람이다. 다구치 야에코가 바로 리은혜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이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일본 사람 중에서 북한으로 납치된 이 납치자 문제가 또 일본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가 김정일을 평양에서 만났을 때 김정일이가 우리 다구치 야에코 납치한 거 맞다. 그러나 죽었다. 이렇게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일북 수교가 벌써 될 수 있었고 한 100억 달러를 김정일이가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납치자 문제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지금도 북한은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칼 858 폭파 사건은 세계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외교 문서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부다비에서 내려가지고 바레인으로 들어와서 리젠시 호텔에 묵고 있는 김성일, 김현희 두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입니다. 두 사람은 일본인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김성일은 아주 고참 공작원입니다. 신니찌란 이름, 그리고 김현희는 마유미란 이름의 가짜 위조 여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여권이죠. 이 두 사람을 붙드느냐 놓치느냐가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11월 29일 폭파가 되었습니다. 폭파되었을 때 김현희는 아부다비에서 바레인에 들어와서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잡게 되느냐 하는 과정이 이 외교 문서를 통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새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현희와 김성일을 바레인 공항에서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일본 외교관입니다. 바레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외교관이 활약을 해가지고 출국을 바레인 공항에서 정지시키고 바레인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외교관의 활약이 없었으면은 김현희, 김성일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리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범인은 일본인이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일본인이 폭파시켰다. 적군파가 폭파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행이 일본 사람이 한 것처럼 됐을 겁니다. 아무리 그 뒤에 수사를 해서
밝혀지더라도 범인도 없고 하니까 한국이 일본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한일 관계가 완전히 전쟁 상태로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범인을 잡았고 그중에 한 사람 김현희 씨가 살았습니다. 이런 행운을 가져온 데는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정보 교류가 있었습니다. 정보 협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김현희를 잡게 됩니다. 요사이 한국과 일본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군사 문제를 가지고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닌데도 그걸 생각하면은 이 32년 전에 있었던 이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는 정말 부럽고, 그때 만약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돼 있었더라면 김현희 놓치고 안기부의 자작극으로 몰리고 하는 이런 아주 엉망진창이 벌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일 관계의 소중함을 새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외교 문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 사건을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서는 바로 이 문서입니다. 이게 뭐냐? 당시 외교부 장관이 최광수 씨인데, 최광수 장관에게 UAE 아랍에미레이트, 그 수도는 아부다비에 있죠. UAE 주재 한국 대사 대리가 보낸 전문입니다. 이 전문이 언제 거냐? 한국 시간으로 접수된 시간이 11월 30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그 전날에 이미 대한항공기는 안다만 상공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아직도 파편이 발견되기 전입니다. 아주 원인이 뭔지 다 추측만 하고 있을 때입니다. 폭파됐다느니 아니면 비행기가 기체 결함이라느니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 날 30일 오후 5시 10분에 주 UAE 대사 대리가 최광수 장관에게 보낸 이 전문에 정확하게 두 사람을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칼기 실종사고 관련 동항공기에 탑승하였던 승객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워 바그다드 탑승 아부다비에서 내린 승객 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용의점이 있어 보고 드리오니 적이 좋지 바랍니다. 해놓고 대상자 미스터 신이치 70세가량, 그리고 미스 마유미 25세가량, 유의사항 동인들은, 즉 두 사람은 11월 19일 비엔나 소재 갈프 에어 사무실을 통해 바그다드 아부다비 간 항공편을 예약한 후에 11월 28일 오후 2시 30분 유고 벨그라드를 출발하여 같은 날 저녁 8시 30분에 바그다드에 도착한 후 같은 날 밤 11시 30분에 칼기를 타서 칼기로 갈아탄 후에 29일 새벽 2시 50분에 아부다비에 도착했음. 동인들이 아부다비 도착 후 같은 날 오전 9시 출발하는 갈프 003편으로 바레인으로 향발했음. 바그다드 아부다비는 입국 수속을 하지 않았음. 당관 조치사항, 당지 갈프 에어 등의 동인의 라스트 네임 및 소재지를 파악토록 조치하였으나 바레인 향발 대시 사실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함. 주 바레인 대사관에 상기 사실을 알리고 바레인 당국에 동인들의 소재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람. 당지 일본 대사관 마쓰다 참사관에 상기 사실을 알리고 동인들의 인적 사항에 일본 측 블랙리스트의 등재 여부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주도록 요청한 바 동공관, 일본 공관입니다. 리스트에는 여사한 인명이 없으며 라스트 네임을 알려주기를 희망.
동참사관은 상기 사실을 일본 외무성에도 알린 바 일본 외무성 역시 확인을 위하여는 더욱 상세한 인적 사항을 보고토록 지시하였다고 함. 동인들은 비엔나에서부터 퍼스트 네임만으로 예약하였으며 아부다비, 바레인과는 당초 비엔나에서 예약되지 않았다고 함. 상기 일본인들이 오스트리아 및 공산국인 유고를 여행하였으며 바그다드, 아부다비 등 두 곳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유함은 아국 항공기 공격 기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자료되오니 동권 관련 공간으로 하여금 상기 두 일본인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정확하게 찝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유고 등 공산지역을 여행한 것도 의심스럽고 아무 이유 없이 바그다드, 아부다비를 경유해가지고 바레인에 가는 것도 의심스럽다. 그리고 풀네임을 쓰지 않고 퍼스트 네임만 쓴 것도 이상하다. 이거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국 언론들은 이 비행기 사고가 뭐냐 해서 설왕설래할 때입니다. 더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본인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UAE 주재 일본 대사관에 정보를 줘가지고 그 일본 대사관은 본국의 외무성에 알려가지고 이 두 이름을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국과 일본이 두 사람을 확인하기 위한 공조에 들어갑니다. 이 전문을 받은 최강수 장관은 옆에 메모를 해놨습니다. 주 1, 주 태국, 주 버마, 주 브레진, 주 바레인 대사관에 중계를 해줄 것, 이 내용을 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김성일, 김현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정보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최초의 전문이 들어온 4시간 후입니다. 4시간 후.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30일 오후 5시 30분. 다시 UAE 주재 한국 대사 대리가 전문을 보냅니다. 그 전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항공기에 탑승했던 일본인 관련 김형호 주 바레인 대한항공 소장이 두 사람과 전화로 접촉한 바, 두 사람은 부녀지간으로 12월 1일 알리아 항공기 편으로 요르단 경유 로마로 향발할 예정이라고 함. 체류 호텔은 리젠시 호텔 611호. 항공 일정은 바레인 암만 로마행. 이름은 이때부터 풀네임이 나옵니다. 여권 이름, 여권 번호도 나오고 하찌야 시니치, 김승일입니다. 그리고 하찌야 마유미, 여권 번호 MG5021208. 주 바레인 대사관으로 하여금 상기인들을 직접 접촉해서 탑승 당시의 기내 이상 여부 등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도록 요청했음. 아주 이 UAE 주재 한국 대사가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바레인 주재 대한항공 소장이 두 사람이 바레인에 들어온 것을 확인해 가지고 호텔에 투숙한 것도 확인하고 두 사람하고 통화까지 한 거예요. 이미 바레인 리젠시 호텔에 묵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쫓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더구나 외무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빨리 바레인 주재 대사관 직원을 호텔로 보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인터뷰를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자, 이 순간 그러면은 바레인 주재 일본 대사관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때부터
바레인 주재 일본 대사관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에 외무부 공문보다는 당시에 바레인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던 스나가와라는 사람이, 스나가와 쇼준이라는 사람이 쓴 극비지령이라는 자세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김현희 구속의 진상. 여기서 구속, 일본에서 구속이라 하면 체포라는 뜻입니다. 극비지령, 김현희 구속의 진상. 바로 이 스나가와라는 사람이 김현희와 김성희를 바레인 공항에서 붙들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바레인 주재 일본 대사관의 직원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이 무대에 참여하게 되느냐 하면은 현지 시간 즉 1987년 11월 30일입니다. 월요일 오후에 UAE에 있는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아주 직업 정보를 받았습니다. UAE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 바로 바레인에 있는 일본 대사관으로 급한 정보를 하나 쳐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그다드 발 아부다비 경유 대한항공 858 편이 아부다비를 출발 후에 행방불명이 되었다. 아부다비 공항에 내린 15명 승객 중에 일본인 비슷한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신니찌라고 하는 70세 전후의 남성이고 또 한 사람은 20대 중반의 여성인데 두 사람의 이름이 퍼스트 네임만 기재되어 있고 경유진은 아부다비에서 내린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혹시 바레인에 입국했을 수도 있으니까 조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전문이 온 겁니다. 이때 이미 우리 대한항공과 UAE는 이미 두 사람이 바레인에 들어가서 리젠시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UAE 일본 대사관은 거기까지는 통보를 받지 못하고 바레인에 갔을 것이다. 아부다비에서 흔적이 없어졌는데 바레인에 들어갔을 것이니까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책은 뭐냐? 바로 그 요청을 받은 스나가와 이 외교관 스나가와 씨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김현희가 과연 바레인에 들어왔느냐, 들어왔으면 어느 호텔에 있느냐, 이것을 알아내는 과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공항에 가서 입국 카드를 보니까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런데 투숙한 호텔이 뭐 디플롬 호텔, 여기에 투숙한 걸로 적혀 있는데 거기 가니까 투숙 안 한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호텔에 있느냐 하면서 전화를 거는데 리젠시 호텔에 스나가와 외교관이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아주 운이 좋게 전화 교환수가 일본말을 하니까 두 사람이 투숙한 호실로 전화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은 통화를 해요. 스나가와 씨가 신이찌 할아버지 공작원, 한국 이름은 김성일입니다. 김성일하고 일본말로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하는데 내용이 우리는 부녀 사이고 여행 중에 있다. 그리고 12월 1일에 암만을 거쳐 로마로 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서로 합니다. 서로 태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스나가와 씨는 이제 리젠시 호텔에 묵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 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레인의 한국 대사관입니다. 바레인의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었던 김모 서기관이 이제 우리 외무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리젠시 호텔을 찾아갑니다. 리젠시 호텔을 찾아가서 방에 들어가서 김성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김현희는
모른 척하고 거기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성일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김성일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한국인이면서도 일본말로, 이 김석기관은 일본말을 모르니까 또 영어로 물으면 모른 척하고 해서 이 필담을 합니다. 필담을 하면서 김석기관이 김성일이한테, 신이치한테 물어요. 혹시 그 비행기가 지금 실종이 됐는데 그 비행기에 타고 내린 두 사람은 참 운이 좋은데 그 비행기 안에 무슨 이상한 징후가 없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겠다고, 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12월 2일 암만을 통해서 로마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12월 1일 가게 돼 있었어요. 12월 1일. 비행기표는 12월 1일인데 12월 2일. 그리고 김석기관이 명함도 주고 하면서 이 김석기관은 신익재를 만나고 오판을 했습니다. 뭐 이 사람 일본 분이고 노후에 여행을 하는구나. 딸하고 아버지가 같이 여행을 하는구나 하고 와서 보고를 하기를 뭐 특이사항이 없다. 특이사항 별 것 없음. 이렇게 이제 오판을 한 거죠. 막 속아 넘어간 거죠. 보고를 해버립니다. 본부에 보고를 해요.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일본 외무성, 도쿄에 있는 일본 외무성이 비로소 신니치와 마유미의 여권 번호를 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마유미의 여권이 위조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신니치 여권은 위조인지 아닌지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마유미, 즉 김현희의 여권은 위조다. 이렇게 해서 밝혀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은 바레인 주재 일본 대사관에 12월 1일 새벽 4시 50분, 12월 1일 새벽 4시 50분에 일본 외무성이 위조 여권이므로 두 사람을 출국 금지시키도록 바레인 경찰과 협조하라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 지시를 받은 이 스나카와 외교관과 두 사람이 새벽에 김현희가 머물고 있는 리젠시 호텔 로비에 가서 기다립니다. 잠복하는 거죠. 로비에 가서 기다리는데 두 사람이 나와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스나가와 씨도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 자, 공항으로 가서 김현희 그리고 김성일 두 사람은 출국 수속을 짐 붙이고 하는 출국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출국 수속은 스무스하게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스나가와 씨는 바로 공항 출입국 관리실로 뛰어 들어가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위조 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까 출국을 금지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레인 당국이 출국 심사대에 두 사람이 딱 오자 여권을 딱 받아서 스나가와 씨한테 넘겨주고 스나가와 씨가 두 사람에게 일본말로 이야기합니다. 김성일하고 김현희한테 마유미 씨의 여권은 위조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신니치 씨의 여권은 위조라고 밝혀지지 않았는데 신니치 씨는 계속 나가서 출국해도 됩니다. 그러나 마유미 씨는 안 됩니다. 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좀 앉아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바레인 경찰이 와서 두 사람 로비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애워싸고 감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자세히 이 책에 적혀 있는데 이 우리 외무성에 이번에 공개된 이 외교 문서를 보면은 우리
우리 외교관도 잘했지만은 바레인의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아주 훨씬 더 기민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컨대 바레인 대사관이 우리 외교부로 보고한 것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석우 서기관이 11월 30일 밤 9시 30분경 리젠시 호텔을 찾아 면담 시 신이찌는 마유미가 딸이라고 말하면서 딸과 함께 마지막 해외여행을 하는 중이며 여행 일정에 대해 구라파는 너무 추워 중동으로 왔으며 12월 2일쯤 이탈리 그리스로 갈 예정이라고 말함. 이들이 탑승했던 칼 858이 추락한 것 같다고 알려주자 약간 놀라는 것 같으면서 유감을 표시했으나 특이한 점을 발견치 못함. 영어를 거의 못함으로 한자 필담을 이용함. 12월 2일 출국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사실은 12월 1일 아침 암만발 요르단 에어편으로 예매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출국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임. 당시 일본 대사관 측과의 접촉에 의하면은 동인들이 구라파 등 장기간 여행을 하면서도 짐이 없는 점에 대해 의혹을 나타내면서 동인들이 적군파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부에 문의했다고 함. 이걸로 봐가지고는 바레인 주재 우리 한국 대사관은 한 발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직원에 의해서 바레인 경찰이 두 사람을 공항 현장에서 딱 잡아두고 있는 사이에 자살을 하죠. 신이찌, 김성일과 김현희 두 사람이 눈을 주고봤더니 신이찌가 바로 담배개비에 들어있는 청산가리 앰플을 입에 넣어가지고 씹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정신을 잃고 경련 상태에 들어가고 바로 그 같은 시간에 김현희 씨도 가방에 있던 담배갑에서 담배개비를 꺼내가지고 입에 물어서 끝을 씹는데 바로 바레인 경찰이 덮쳐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담배개비가 튀어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들여마셨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다 거기서 아주 몸을 경련하고 해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 이 스나가와 씨에 의해서 자세히 관찰이 되었습니다. 스나가와 씨는 이 소형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고순간 구성관 상황을 자세하게 녹음을 해가지고 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런 관찰 기록이 있습니다. 스나가와 씨가 두 사람이 음독을 해가지고 몸이 뒤틀리는 모습을 이렇게 썼습니다. 신이찌와 마유미는 격렬한 발작 상태에서 전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의자에 앉은 채였다. 몸의 모든 근육의 말단까지 경련 상태였다. 마유미의 몸이 더 격렬하게 경련하였다. 심장이 전기 쇼크를 받은 것처럼 몸이 튀어오르기도 하였다. 눈을 감고 입은 조금 열려 있었다. 입의 왼쪽에 찢어진 상처가 보이고 피가 묻어 있었다. 이번에는 신이찌의 경련이 심해지고 마유미는 조용해졌다. 두 사람이 급히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신이찌는 죽고 김현희 씨는 병원에 가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마유미와 신이찌, 김성일과 김현희가 바레인 당국에 의해서 체포된 사실을 누구로부터 보고를 들어서 알게 되느냐 하면은 일본 측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서 알게 됩니다. 즉 일본 외무성이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또 외무부에서 바레인 주재 대사관으로 보냅니다. 바로 바레인에서 당신들이 쫓고 있던 두 사람이 음독을 해가지고 지금 잡혀 있으니까 더 자세한 상황을 보고를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바레인 주재 한국 대사 직원들이 조금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협력이 잘 된 상태에서 체포에 성공하는데 이걸 쭉 과정을 읽어보면은 한국 쪽이 두 사람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일본 대사관, 일본 정부에 넘겨주고 일본 정부는 이것이 위조 여권이라는 것을 빨리 확인하고 바레인 대사관에 지시를 해가지고 공항에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일본은 두 사람이 일본 사람으로 알았겠죠. 일본 사람이 대한항공기를 폭파했으면 이거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아마 소름 끼쳤을 겁니다. 그때 상황이. 그러나 나중에 결국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으로 밝혀졌고 수사가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한국과 일본의 이 정보 협력에 의해서 일본 외교관이 주도해서 붙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일 정부가 또 협력을 합니다. 바레인이 구금하고 있는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시신이고 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살아있는 김현희를 데리고 가서 수사를 하느냐입니다. 수사할 수 있는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바레인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피해자가 많은 한국에서 할 수 있어요. 또 두 사람이 일본 여권을 위조했으니까 일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일찌감치 수사 관할권은 한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에 양보를 합니다. 한국에 워낙 피해자가 많으니까 해서 김현희를 일본이 데려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레인도 이런 종류의 수사를 한 경험도 없고 하니까 한국이 김현희 씨를 데리고 가도록 허용을 해 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얼마나 소중했느냐. 그때 한국에서는 전두환 정권이고 일본에서는 다케시다였습니다. 전두환, 나카소네 뒤에 다케시다. 다 한일 관계가 상층부에서 매우 친밀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날 한일 관계와 달리 87년에 한일 관계, 특히 정보 교류가 긴밀했으므로 신속하게 김성일, 김현희를 체포하고 대한항공 폭파 사건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교관 스나카와 쇼준이라는 이분에게 한국 사람들이 신세를 지고 있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